서진, 박지한, 조성아, 조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인 20세기 유전학 멘델에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까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멘델의 재발견, 고전 유전학의 탄생, 이중 나선 구조의 발견, 분자 유전학의 시작, 인간 게놈 프로젝트와 유전학의 미래가 있습니다. 멘델의 재발견은 우연히 히오 더프리스와 칼 코렌스라는 식물학자들이 멘델의 논문이 유전에 관해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으로 멘델의 재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하여 유전자 개념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선도한 인물은 초파리 유전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모건입니다. 그는 초파리의 눈에 유연하게 나타난 돌연변이가 멘델의 법칙에 따라 유전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난 뒤 모건은 이런 돌연변이가 염색체와 연관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나아가 염색체 위에 유전자를 지도를 그렸는데 성공함으로써 유전자서를 확립했습니다. DNA 이중나선 구조를 규명한 왓슨과 크릭은 생명 현상의 물리화학적인 반복과 개념을 이용해서 탐구하고자 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핵산의 X선 구조 결정학 연구를 통해 밝혀진 정보와 사가프 비율을 이용하여 1953년에 결국 핵산의 이중나선 구조를 규명해냈습니다. 바야흐로 분자 유전학의 시대가 시작됐으며 사람들을 각인시켰습니다. 왓슨과 크릭이 DNA 물리 구조를 밝힌 이후 분자 유전학은 빠른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유전은 곧 DNA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유전자들은 유전자가 DNA 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DNA 염기 배열은 일종의 유전 정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은 유전자의 암호만 푼다면 생명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극대화되어 표출된 것이 바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1999년대 인간 유전체의 전체 서열 초안이 발표되었고 이듬해 2월에 분석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완성은 이 프로젝트가 유전학의 정책적이 아니라 또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알려주었다. 20세기의 많은 사람들이 유전학에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은 그것에 암호화되어 있는 정보를 알아내면 생명체의 모든 비밀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완성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낸 것에 따라서 21세기에는 20세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유전학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학혁명의 지적, 사회적 의미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럽인들은 1500년경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을 쫓아 자연을 보고 이해하였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 중 하나인 천동설이 있습니다. 천동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학설을 반대되는 학설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등장하였습니다. 일단 지동설은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라고 하는 학설입니다. 이 학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에 균형을 만들게 되었고 하지만 이 학설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유럽인들은 직관적으로 믿기 어렵고 하지만 이에 갈릴레이는 간성 개념을 제시하게 되었다. 여기서 간성이란 물체가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을 때 처음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뜻한다.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는 외부에서 그 운동을 멈추게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운동하게 된다. 포탄은 이미 지구의 운동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포탄이 제자리로 떨어진다 하여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우리가 지구의 운동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운동의 상대성 원칙 때문이다. 운동은 운동을 하지 않는 물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나타날 뿐이며 물체와 운동을 함께하고 있으며 그 물체의 운동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갈릴레이의 답변이었다. 그 후 과학혁명기에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자연에 대한 태도, 과학을 향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두고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현상에 기술하는 방식, 경험을 대하는 태도에서 일어난 변화는 훨씬 더 폭이 넓고 근본적인 것이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다인진화론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인진화론의 등장 과정, 두 번째로 진화론의 배경, 세 번째로 찰스 다윈의 동일기원과 자연선택, 네 번째로 자연선택의 예, 마지막으로 다인진화론에 대한 논쟁과 역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등장 과정으로는 18세기 사람들은 자연세계의 모든 생명체가 서로 명확히 구별되는 종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종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각각의 종들이 명확히 구별되며 절대 변하지 않는 자연세계에서 인간은 식물이나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우월한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 들면서 생물의 형태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인간도 다른 동식물과 마찬가지로 진화의 산물이라는 진화론이 등장하였습니다. 먼저 진화론의 배경으로는 18세기에 활발히 전개되었던 분류학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식물학자 린네는 자연체계를 집필하여 새로운 분류체계를 세워 기존 종들이 퇴화하거나 상호 교잡을 통해서 잡종과 변종을 낳고 이것이 새로운 종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특히 한 종과 다른 종의 중간에 해당되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잡종이라는 존재는 종과 종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다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다윈은 종의 기원을 집필하였는데요. 다윈은 미그로 항해에서 화석으로만 보았던 동물들을 실제로 목격할 수 있었고 지역에 따라서 같은 종이라도 형태와 행동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곧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같은 종이라도 차이가 있으며 곧 종이 변한다는 점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른 종의 차이는 서로 다른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같은 종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이때 다윈은 종이 진화한다는 사실은 확신했지만 진화를 일으킨 적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연선택의 이해로는 핀칫의 부리가 먹이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귀하며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진화론은 종교적, 도덕적 의미를 놓고 신학자들과 진화론자들 사이의 충돌이 컸습니다. 진화론이 계속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 역시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진화한 존재일 뿐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연세계에 대한 그의 생물학적 이론은 20세기 유전학뿐만 아니라 당시 인간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